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커플링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강 후약의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방법 세워보시죠. 유튜브 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사층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3일 금요일이죠.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걱정들이 많은데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다고요? 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성향들이 조금씩 회복하면서 에너지와 각종 먹거리 또 서비스 가격들이 일제히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56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4%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2008년 8월에 5.6%를 찍은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월 0.9%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꾸준히 올라서 작년 10월에는 3%대에 진입을 했고요. 또 올해 3월과 4월에는 4%대로 또 치솟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축산물과 개인 서비스, 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상승폭이 0.6%포인트 컸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품목별로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와 또 가공식품을 비롯한 공업 제품이 1년 전보다 8.3%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축산물을 중심으로 4.2% 오르며 전월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는데요. 전기가스 수도는 지난 4월부터 전기요금이 올라서 1년 전보다 9.6%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서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요, 6.7% 올랐습니다.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인데요. 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 역시 4.1%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들도 좀 오름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일각에서 제기한 이 9월 금리 인상 중단론을 두고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어떤 발언입니까? 네, 미국 연준 부의장이 9월 금리 인상 중단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경제 상황에 따라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일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취해가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최근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물가 압력 진정을 전제로 9월에 금리 인상을 쉬어가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중단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전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에 이어서 최소 6월과 7월까지 이 빅스텝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9월 이후의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연준 내 견해가 엇갈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성향인 매파 인사들은 0.5%포인트의 대폭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또 반면에 다른 부분에서는 0.25%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6월과 7월에 빅스텝 금리 인상을 지지하면서도 이후에는 경제 상황을 보고 물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월간 물가 상승률 감속이 나타나지 않고 뜨거운 수요가 식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에서도 0.5%포인트를 올리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경우에는 약간 더 느린 속도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이미 정점을 찍었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며 이달부터 시작된 연준의 양적 긴축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두세 번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행과 항공업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한창인데요. 정부가 백신을 맞지 않은 해외 입국자 규제를 완화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자가격리를 7일 동안 했어야 했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전면 해제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안정된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일상 회복의 폭을 조금 넓히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병상 가동률도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게 운영될 걸로 보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관련 내용부터 코로나 관련 소식까지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상황 브리핑 해드리고 오늘 포털 검색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특징주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전일 미증시에서 발표된 고용지표와 또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 등의 이유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이게 되면서 전일 미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현재 0.45%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업종, 또 은행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장중 한때 90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0.07%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항공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고요. 또 화장품주들까지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3거래일 만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 전환을 해준 모습이고요. 기관도 매수폭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1,374억 원, 외국인은 446억 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매수폭이 축소가 된 모습이고요. 개인이 현재 1,781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농기계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 단연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의 방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는 6일부터 8일 동안 방한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번 방한 기간 동안은 재건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재건 과정에서 농기계 업체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들 나오면서 힘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기계 16%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진성-TEC 그리고 해인까지 6%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료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잇따라 수출 제한에 나서게 되면서 사료주들의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었죠. 또 우크라이나는 오는 7월이면 비축해둔 곡물을 다 소진하게 돼서 곡물 재앙이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료주들의 반사이익 기대가 됐었는데요. 다만 오늘은 최근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사료는 6.23%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대주산업도 6.76%, 한탑도 5%가 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죠. 두 종목 모두 2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도 동반 강세를 보이다가 네이버가 장중에 하락 전환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청담글로벌이 코스닥 상장 첫날 장 초반 공모가를 약 37% 정도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화장품, 향수 등 글로벌 뷰티 브랜드의 제품 개발과 소싱, 유통까지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시간도 2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메카로가 5세대 크기의 방막 태양광 전지를 상용화하겠다라는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NHN벅스는 싸이월드 사진첩 복구가 사실상 완료가 됐으며 593만 명 회원 중에 탈퇴 회원은 겨우 6만 명에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에 영향받으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장 초반 4%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전일 나스닥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또 그간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함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2.39% 오른 85,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알파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알파홀딩스가 세계 최초로 보이지 않는 태양광 모듈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 기술은 앞으로 건물의 외장재 색상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건물 가치 상승에 기여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5.51%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3,06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맥스 살펴보겠습니다. 코레일이 열차 내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모든 객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까지 총 322억 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CCTV 대장주인 코맥스가 오늘 6%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을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종목별 흐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유럽발 신재생 에너지 수요 확대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로 지금 에너지 안보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로 인해서 셀 모듈 가격에 인상 전망이 좀 나오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또 하나 SKC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SKC 같은 경우에 오늘 1.6조 원 규모의 그 필름 사업부 매각 소식이 좀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제 필름 사업부 매각은 이제 SKC의 기업 가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파라다이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정부에서 인천국제공항 항공규제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여행주라든지 카지노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을 띠고 있는 파라다이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이어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를 해제하게 되면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이러한 외국인들의 재입국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지난 4월에 내국인 카지노 영업 시간이 이제 회복이 된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지난달 중순부터 이제 사이드 베팅도 이제 가능해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영업 환경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그러한 지금 국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항공규제 해제와 더불어서 향후 일본 및 중국의 VIP 고객 접근성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파라다이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를 또 수급 포착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도 이 방문을 해서 재건 관련 논의를 한다라고 네. 하는데 어떤 방안의 자세한 논의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방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한국을 방문한 가장 이제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인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교육이나 투자, 그다음에 개발 협력에 관련돼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국 간 차관 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키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재건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내용 중에 아마 군사적인 지원 관련된 부분도 아마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지금 재건 관련돼서 국내의 여러 이제 업체들과 지금 미팅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재건 관련된 분야에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협력이 아마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여당의 이제 국민의종 대표가 초청하는 형태로 지금 방문을 한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 대표이긴 하지만 어떤 직책이 따로 공적인 직책이 없는 이준석 대표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도 그렇게 조금 눈에 특별하게 나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입장을 좀 더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양국 간에 조금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친밀 관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EU에서도 뭐 10조 원 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100만 불의 현금을 또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농기계 관련주 강세를 필두로 다양한 관련주가 좀 들썩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따른 관련주 흐름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뭐 각국에서 지금 대규모의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수십조 단위의 지금 지원을 뭐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뭐 지금 전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100만 불 관련된 얘기는 우크라이나 내에 이제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지금 그 복구를 위한 이제 지원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포리아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력의 20%를 차지하는 뭐 그만큼 중요한 원전인데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현재는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 재개를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복구 작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에 제공을 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지원 형태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뭐 지금 자금 계획은 뭐 1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외교부에서 외교부 예산으로 처리를 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원자력위원회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예산으로 아마 충당이 될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관련된 이제 복구에 이제 지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동유럽 지역 내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근처에 있는 체코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지 수주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원전 관련된 기술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동유럽 내에 한국에 대한 원전 기술에 대한 또 이런 이미지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고 수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이 좀 감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농산물 이제 경작을 위한 이제 농기계 관련된 이제 지원도 이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 농기계 기업들 중에서 몇 개 회사들이 유럽 내에 지금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이제 국내의 농기계를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심주는 이제 TYM입니다. TYM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농슬라라고 해서 이제 그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독일 내에 부품 총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내에 판매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근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인 국제종합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의 그 농기계가 1,200대 정도를 지금 수출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고요. 이외에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동유럽이나 남유럽 쪽에도 농기계 수출을 위해서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특히 이제 농기계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TYM이 뭐 상대적으로 다른 농기계 회사보다는 조금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TYM이 농슬라라고 네. 불리는 점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EU가 우리나라 재건에 12조 지원하기로 했고 또 건설기계 관련주 역시 강세이지 않겠습니까? 네. 또 게다가 이 건설기계 관련주는 윤석열 정부가 개막 전부터 강한 기대감을 좀 받아왔는데요. 현 시점에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국내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업체들은 뭐 전체 매출이 수출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비중이 한 20% 정도에 불과할 만큼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시장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남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건설 기계를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이제 중국 중심의 이제 그 영업망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국내에서 더 가깝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중국 내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중국 내에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다소 이제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발 이제 건설 기계의 수출은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아시아나 남미 그다음에 뭐 동유럽 같은 데에 관련된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건설 관련된 회사 특히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회사들은 이렇게 이제 재건 관련돼서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규모 이런 건설 기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이제 그 건설 기계에 대한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동유럽 같은 경우는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에도 뭐 충분히 뭐 관련된 기계에 뭐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그 건설 기계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에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유율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형 건설 기계 회사가 좀 더 우선적인 그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많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틈새 시장에서 국내 건설 기계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관련 부분도 아마 다시 좀 봐야 될 그런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최근 들어 뭐 건설 경기가 주춤하면서 뭐 건설 기계 판매도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이제 코로나를 계속 지나오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리커청 총리가 일단 최근에 그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부동산 관련된 경기가 지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중국발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건설기계 우리나라는 좀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중국의 부양책이 좀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중국 말고 이제 도시 재건의 경우에는 산업 전 분야를 통틀어서 장기간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통상적으로 수혜주로 꼽히는 섹터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고 투자의 유의점은 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표님의 탑픽 종목과 함께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도시 재건 관련돼서 뭐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시를 한번 뭐 부서졌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거기에서 재건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부서진 건물들은 또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철거가 된 이후에 다시 새롭게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이제 포격 때문에 부서진 뭐 잔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또 치우느라고 또 상당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거고요. 이걸 다시 복구하는 데도 또 상당한 시간과 그다음에 비용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건설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건설 관련된 뭐 국내 이제 건설 업체들의 뭐 해외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해외 건설 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와 이제 지리적인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수주가 과거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신규 진출하기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된 건설 분야가 곽강은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좀 직접적인 관련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또 국가 발전 모델로 삼은 바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협력으로 우크라이나가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전후 복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후 수출이나 양국의 이 협력에 어떤 시너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모범 케이스, 뭐 글로벌 모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을 끝난 이후에 뭐
아주 빈국에서 지금 선진국이 된 거의 유일한 나라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전쟁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웠던 나라들의 뭐 롤모델이 이제 한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이제 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을 많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규모 자금이 이제 필요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이 자금을 조달하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 해외 각국에서 각종 무상 지원이나 아니면 차관 등을 통해서 이런 복구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복구 재원을 마련할 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일단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돼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이런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이제 지원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300억 달러 넘는 이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이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적 지원은 지금 일단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군사적인 지원은 해주고는 있지만 군사적인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본격적인 재건 작업에 들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렇게 군사적인 지원을 해준 국가들한테 아마 비중을 좀 더 둘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제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군사적인 게 뭐 직접적인 아니어도 간접적인 군사 지원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향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이 좀 더 발담그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런 이제 투자하는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발발이 올 2월에 시작을 네. 했는데 벌써 이제 6월이 됐습니다.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이 전쟁 속에서 재건은 정말 필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좀 재건 관련주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전문가님의 네. 탑픽 종목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재건 관련주 쪽으로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을 좀 보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보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기계 관련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기계 관련된 부분은 단순하게 뭐 국내 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서 아마 각국에서 이제 농산물에 대한 관련된 투자를 좀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농기계 같은 경우에 적은 인력으로 이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TYM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지금 현지 조지아주에 현지 공장을 지금 신설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이 신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내의 시장 점유율이 좀 더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내에서도 점유율 상승, 그다음 판매량 증가, 점유율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 관점에서 아마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대표의 임순재 대표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의 리더들과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미증시에서 주목하신 부분과 함께 이 주요 지수의 흐름 보여주시죠. 우선 이제 전일 이 미증시는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반등의 이유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POEC 플러스가 지금 7월이랑 8월에 이 생산량을 지금 50% 늘린다는 이 합의를 했고, 지금 납폭 과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급등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는 비록 상승하기는 했지만 현재 그동안 증산의 미온적이었던 이 OPEC가 변화가 지금 생겼다는 점이 물가 우려를 다소 완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주식시장은 물가에 대한 이 해석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가 피크아웃 주장도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세로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에너지 섹터가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전 섹터는 좀 강세를 보였고, 지금 특히 반도체나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 그리고 SNS 이 업체들이 강세를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플러스 7%, 그리고 AMD가 똑같이 플러스 7%, 램 리서치가 3%, 마이크론이 2%, 그리고 지금 반도체주가 대부분 강세를 보인 시장이었고, 지금 유니티 역시 14%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스냅도 마찬가지로 지금 7%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성장주 역시 지금 일제히 급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3%를 상승을 하면서 지금 6일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 반면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인 정유주는 지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건 스탠리는 8월 중순까지 미국 증시가 17% 가까이 폭락한다라는 것으로 또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건 회장은 경제에 닥쳐올 허리케인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다이건 회장은 지난해 골디락스 선장도 점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생긴 배경은 무엇인지, 또 전문가님께서도 하반기 경제 허리케인에 가까운 위협이 찾아오실 거라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최근 지금 미국 증시가 이게 미국 경제 건전성에 대해 가지고 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이 미 재무장관도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금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당시 판단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 에너지나 그리고 음식 가격 그리고 공급망이 현재로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 바도 존재를 합니다. 다만 지금 모건의 이 해리케인 언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관심이 쏠리기 위한 좀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미국의 허리케인이 이 정유 시사가 지금 미팅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걸 현재 중의적으로 조금 사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예측이 현재로서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지금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구조적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조언들을 이미 다 무시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 말한 이 재무장관도 그렇기는 하지만, 이 우크라 전쟁이 현재 터진 이후에 지금 누구라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은 시점이 오다 보니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말하는 걸 보면은 너무 늦은 지금 예측성 발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위기를 지속적으로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가격은 점차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오히려 더욱 줄여버리는 지금 악순환이 꾸준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대로 유동성을 회수를 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제 충격이 오기는 하지만 에너지와 분자 위기는 오히려 좀 그대로 남아가지고 경제를 괴롭히는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같은 경우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이기는 하지만 지금 파월 의장 역시 현재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꾸준하게 금리 인상이라는 수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지금 글로벌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따지고 볼 때는 오히려 22년에 이 허리케인 위협까지는 아니고
정말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22년이 아닌 23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이 원유 증산 소식 속에 이 물가 기대 안정감이 높아졌습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요, 석유 장관 장례 회의를 통해서 오는 7, 8월에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 심화하는 원유 시장 변동성과 증시에 어떤 효과로 작용할 수 있게 될까요? 우선 이 OPEC 플러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7월이랑 8월에 지금 하루 증상량을 42.2만에서 64.8만 배럴까지 늘리기로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요청에 조금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와의 거리를 두면서 존재를 해왔습니다. 이럼에도 지금 손을 내밀면서 지금 사우디의 심기를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했던 거는 사실이었으나, 현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를 비롯해가지고 중동 이 방문을 계획을 하면서 손을 내몄다고 지금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가는 지금 WTI나 그리고 브렌트 지금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눌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첫 번째 이유이고, 여기에 좀 증산이 실효성에 대해 이 의문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OPEC가 국가 13개에서 모두 기존 생산량에 비해 가지고 증상 쿼터를 부여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대부분 지금 국가에서 증산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질 증산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우디랑 그 UAE 이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평가인 듯 보여지고, 이번 이 증산 발표와 그리고 유가의 동향은 오히려 좀 상당한 함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 유가를 잡기에는 다소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공급과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현재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미 연준이 이 쉽게 긴축 정책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현재 원유 시장은 다소 단기간에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현재 급등락이 현저히 적고 변동폭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는 시기까지는 현재까지는 좀 실적주 중심으로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주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이 잘 들리는데요. 그런가 하면 6월은 이 주식 시장에 큰 변동이 없는 달로 꼽히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1945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이 6월에 S&P 500 지수 주가와 평균 상승률이 월별 기준 하위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미국의 이 6월 증시 패턴이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배경과 6월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해주시죠. 우선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좀 변동성이 큰 패턴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 기업 이익 역시 침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존재한다는 그 우려감이 우선 좀 지속적으로 공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높은 인플레이션 인건비 상승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기업 이익 자체에서는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 중인 상황이고, 다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미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을 하면서 지금 약세장 진입에 목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보다는 오히려 23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현 구간에서는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또한 높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기 둔화 압력이 높아지면서 지금 발생한 두 가지 변화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실질 구매력이 약화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소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전망,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한해 가지고 재구매를 지속한다는 등, 그리고 브랜드 이 로열티가 강화되고 필수품은 오히려
저가 할인점에서 구매를 할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사우디 아람코가 애플을 제치면서 이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으로 올라서면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다시 변화하는 가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지금 전통의 기함보다는 오히려 지금 결합산업의 성장성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TOEC 플러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조금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지금 봉쇄가 해제된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미국의 이 물가 피크아웃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OPEC에서도 예상 밖 증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호재성 요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환율까지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6월 회복이 지금 흐름은 당분간은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통상적으로 좀 변동성이 크지가 않고 굉장히 조용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우리가 지금 흐름과는 전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6월부터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아직은 지금 성장 둔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물가 상승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 지금 3분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가 이 피크 아웃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지금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를 최근에 25DP를 인상을 한 상황이었고, 지금 시장도 이에 예상한 부합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지속 인상을 시키는 건데, 지금 향후 기준금리가 경로 관련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지금 중립금리 이 수준에 수렴하게 만든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공통적인 의견이고, 7월이나 8월에 오히려 지금 연속적인 인상 가능성 질문에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물가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 중후반은 조금 피크 시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후반부터 이 물가의 피크 아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이 물가의 전망치가 우선 추후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는 이 전제 조건 하에 지금 하느니 지금 수출 둔화에도 이 소비와 빠른 회복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2.0%부터는 순이자 부담이 지금 가계 소비 둔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소비 둔화나 그리고 근원 물가 이 피크 아웃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 흐름은 8월부터는 조금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하느니 이 대내외 경기 둔화 이 추세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3분기 전후에 이 물가 피크아웃 이 추정을 고려했을 때는 역시 빅스택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비 모멘텀이랑 그리고 둔화와 수출, 역비중 효과 등을 감안을 한다면은 오히려 하반기를 성장을 전망하는 이 추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최종 금리에 대한 부담은 현저히 낮춰지면서 이 국고 3년에 대한 이 매력도는 굉장히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우리가 수정경제 전망이 변화했던 2008년을 고려를 했을 때 눈치 싸움 장세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속될 기록으로 남아져 있고, 지금 그러한 결과치를 우리가 조금 빗대어 봤을 때는 오히려 6월이나 8월까지는 좀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8월 이후부터는 지금 국고 금리 하단은 조금 유의미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JBI 파트너스 최진욱 전문가의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2시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